이분 모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86번가의 정광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업라이드 리서치에 에릭님이 이제 오신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생방송이 이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 교통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겨서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정광우 대표님 쭉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십니까? 잘 됐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광우 대표님은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안 하셔도 좀 더 많은 얘기를 그러면 나눠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저번에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우리 정 대표님 그 질문 받아서 하시는 거?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뭐 이런. 그러면 앞으로 한 1, 20분 동안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혹은 뭐 의견 있으시다면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참고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CPI 기다리면서 좀 시장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또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임금 상승률 자체가 조금 뭐 원래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 인플레 쪽에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인데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지금 이번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인플레 관련해가지고서 좀 속도가 빠르게 내려온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자체도 지금 뭐 6% 중반으로 나와 있다 보니 지금 얼마입니까? 6.5? 예, 맞습니다. 6.5, 어제 6.6이라고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5.7까지로 6.5, 5.7.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보다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잘 나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간밤에 증시를 움직였던 거는 파월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PI도 있겠지만은 간밤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이 갑자기 잡혔는데 근데 여기에서 요즘에 나오면 파월 의장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다 어제 보니 별로 말을 안 했잖아요. 사실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최근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면서 김이 샜고요. 그 전에 그래서 시장 반응을 보시면 미국 선물이 좀 빠지고 있다가 그런 소식들이 매체를 통해서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플러스로 전환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정말 아무 얘기가 없다 보니까 뭐 기후에 대한 이야기나 그랬었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증시가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 쪽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포커싱이 될 텐데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번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식품 쪽에서 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식품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전히 뭐 이제 그 시각 자체는 코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코어에서 제외를 할 때에 보통 에너지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보게 되긴 하지만은 식품 쪽도 많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식품을 보시게 되면은 식품 쪽에서 그 선행 데이터로 또 쓸 수 있는 것이 북미 쪽의 비료 가격 동향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CPI에서 식품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급락을 해 있거든요. 최근에. 최근 6개월간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하면 이번에 식품이 좀 의미 있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식품은 코어에서 빠지는 거죠. 푸드 앤 에너지에서 푸드죠. 근데 사실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시면은 오르기 시작할 때 코어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나 식품 쪽이 오르면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어느 정도는 시차를 두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떨어지는 에너지 쪽에서 일회적으로 좀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코어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식품 쪽도 빠지게 됐을 때에는 결국 이게 시차를 두고 코어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거 시간을 저희가 한번 되돌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CPI가
두 달 연속으로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었거든요. 더 낮게 나온 거죠? 예, 네. 예. 근데 처음에 되게 낮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엄청 올랐고, 그날 나스닥이 7% 이상 상승을 맞아요. 했었죠. 네.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낮게 나왔을 때는 오르다가 그 다음엔 도로 다시 내려왔죠. 빠졌었거든요. 예, 예. 그때 결정적인 영향을 제가 볼 때 줬던 거는 결국은 그러고서 한 보름 정도 뒤에 나왔던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많이 높았던 것 네.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FOMC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그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균 시간당 임금을 딱 지적을 하면서 코어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분위기를 얘기를 하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가져갔던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고용 보고서 나온 게 특이한 것이 앞에 있었던 두 달치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폭 자체가 이번에 나온 최근 월 숫자 자체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그전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약 한 5% 내외에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듯한 그러다가 4.9가 됐다 5.1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파월 의장이 놀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수정이 다 되고 보니까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전에 4.9, 5.1로 알고 있었던 게 4.8, 4.8로 수정이 아, 되었고, 그래요? 네, 아, 네. 저희가 수정치는 잘 안 봐가지고. 그러면 잘못됐던 거예요, 발표가? 아니면 뭔가 반영이 안 됐던? 요 숫자 네. 자체가요 수정이 잘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잠정치, 뭐 실제치, 뭐 네. 그런 거겠죠. 예. 네네. 요 부분이 왜 수정이 잘 되냐 네. 하면 일단은 응답을 잘해줘야 되는데 응답률이 최근에 좀 낮아졌고요. 네. 그러고 계절 조정치를 넣게 됩니다. 미국의 네. 경우에는. 네. 근데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조금 수정이 나중에 가해지게 되는. 네. 계절 조정치는 근데 연초에 정해갖고 쭉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예. 그 저희가 응답률하고 제가 말씀을 네. 같이 드린 게 만약에 이게 100%다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계절 조정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없죠. 있는데 예. 근데 계절 조정치 쓰는 게 이게 자료가 다 모이질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게 전체 고용시장을 대변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조정치를 넣게 되거든요. 네. 그런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계절 조정치도 가게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뭔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는 응답률도 좀 낮아져 있다 보니까는 이거 자체가 좀 수정이 많이 되는데 네. 한 가지 또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21년도 하반기에도 그때는 지금하고 반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1년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까지 월간 고용 순증이 예상치를 한 달을 빼고서는 전부 다 하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만 명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20만 명밖에 증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와서 이제 긴축의 속도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일시적이라 그랬죠. 예. 네. 근데 그 일시적이라 얘기한 배경 중에 하나가 네. 고용 쪽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연준의 그 월러 이사가 본인이 올해 5월 달에 낸 자료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그 수정된 자료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8월에서 12월 동안 누적으로 증가한 그 고용 순증 인원 그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100만 명대였는데 알고 보니 200만 명 중반대가 증가를 했던 그러니까 걸로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정책을 결정해 감에 있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인데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지금 고용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고용 데이터들 수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화를 볼 때에는 이제 5.1에서 5.0, 4.9, 5.1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 5.1, 5.0, 4.8, 4.8, 4.6으로 지금 뭐 예쁘게 내려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할 말이 약간 없어져 버린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도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네. 그리고 또 뭐 가령 고용 순증에서도 네. 이제 요번에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고 하시지만
전월하고 전전월이 수정된 거를 감안하면 예상치 대비 소폭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진 거는 물론 그건 강인한 노동시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제일 고민을 했던 것은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줘야 되고 실업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였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또 뭐 지역 연은 한 군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는 최근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좀 보인다 이런 자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당초에 원했었던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하면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좀 수그러지고 하면 다시 노동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면서 정상적인 고용시장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임금 상승률도 좀 낮아지게 될 거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을까인데 그런 그림이 이번에 살짝 보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는 연준이 아마 가장 바랬던 보고서이지 않을까 숫자들의 조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이 한두 차례만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뭐 좀 자신감 있게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고 네네.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있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대표님 항상 얘기하시던 그 좁은 길로 탁 간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이제 그 연착륙의 경로로 우리가 가는 것 아니냐 그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이제 주말부터 해가지고서 뉴스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까지는 잡혔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네,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분위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항상 좀 말들을 세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네. 먼저 좀 이쪽을 장악을 해놔야 나중에 맞췄을 때 내가 그때 맞췄잖아 이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금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예상을 한 게 있는데 그때 저는 2,000불을 얘기를 했는데 4,000불을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금은 진짜 모르겠어요. 금은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8, 9개월 만에 지금 거의 최고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금이 우리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얼마가 오른 겁니까? 1,600에서 1,90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 자체는 어쨌든, 저는 느끼는 게 뭐 의견도 항상 세게 나오고 가격도 예상보다는 우리는 이제 좀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으니까는 개걸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향성을 항상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골디락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근데 이런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조합이 앞으로 뭐 한 2-3달 정도만 더 나오면 거의 뭐 시장에서는 안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매체가 많아졌으니까 좀 세게 얘기해야 틀리면 그냥 살짝 넘어가고 맞으면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좀 더 나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세게 말씀해 주셔도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정도는. 그리고 정강훈 대표님 뭐 세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지. 맞습니다. 뭐 나는 오를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안 하시니까. 근데 오늘 제가 들은 거는 제가 배운 거는 진짜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템포러리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하다. 그 말이 세상에 제일 틀린 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냥 시장을 뭐 진짜 시쳇말로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안 그랬어. 그러더니 점점 매파적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옛날 생각도 나고 저는 계속적으로 보상의 심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틀린 사람은 양쪽으로 틀리면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한쪽만 틀려야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지금 데이터는 조금 고용과 관련되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 저는 최근에 그 12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놀랬던 부분이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중들이 지금 본인들이 이 양대 책무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원치 않은 지금 시장 가격이 금융 완화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원색적인 예를 들면 뭐였죠?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치 않는 지금 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건데. 그런 표현은 뭐 저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네, 이거는 아니 연준 의원이 왜 시장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지도 난 모르겠고요. 너무 네, 대놓고. 네. 너무 대놓고 네네.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네. 네, 뭔가 좀 찝찝하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데에서 시장이 더 불안감을, 그러니까는 연준이 말한 경로를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연준이라면은 그런 식의 표현들을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럼요. 신중하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잘못했을 때 이제 교수님한테 야단 맞을 때 학생이 된 듯한 느낌으로 예. 네, 아니면 그런 연준 표현을 의원들이. 쓰시지는 않거든요. 예. 간밤에도 나온 게 저는 보면 놀란 게 지금 카시카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비둘기에서 완전 매로 돌아섰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카시카리가 지난달에 뭐 그 뉴욕타임즈의 기자하고 개인적인 얘기한 게 이제 그거를 기사화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시장이 최근에 연준의 그 말을 좀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 연준이 승리한다라고 웃으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시장을 조정한다는 거는 네. 뭐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네. 이제 마이스트로인 그린스판 같은 경우에도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수수께끼가 있다라고 좀 애둘러 표현을 하든지 네. 좀 그 이제 좀 과도한 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애둘러 표현했었고요. 네. 또 더 가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버냉키 시절하고 옐런 시절이 굉장히 그립거든요. 네. 그때 연준을 저는 처음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 시절에는 정말로 말들이 좀 소위 말해 고상하게 네. 나왔었던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표현도 하기 싫으니까는 네. 약간의 거품이 있긴 좀 한데 함축적으로. 네네 예.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카푸치노 위에 있는 거품 같은 예. 후 불어도 잘 안 날아가는 프로스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하거나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 같느냐 뭐 증시가 하면 그게 약간 오버 스트레치드 돼 있는 것 같다라든지 네. 약간씩 다른 표현들을 했지 뭐 비싸다 싸다 절대로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보다 보면 약간 트위터가 된 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뉴욕이어에서도 좀 얘기했었는데 네. 연준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격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것도 뭐 계속 하는 게 누가 연준하고 싸웁니까? 연준의 말을 안 믿는 것뿐이지. 싸우자는 거 네. 아니죠. 네. 왜 안 믿냐면 음. 믿을 걸 안 했잖아요. 그런 거지 사실은 누가 연준하고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 그렇게 좀 대놓고 요즘에 예, 예. 표현을 원색적으로. 네, 네. 그 연준 얘기가 우리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알프레도님의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연준은 계속 매파적으로 터미널 금리를 강하게 말하는데 미 국채 장기 금리는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이제 국채 금리하고도 연관을 시켜주셨는데 시장과 연준의 시각 괴리를 초래하는 요인은 뭘까?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도 네.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장기 금리의 최근에는 네. 그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좀 내려오는. 근데 네. 단기 금리 쪽은 워낙에나 연준 정책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보다 장기 쪽이 더 내려오게 되는 그림이 첫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기 금리는 연준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장기 금리 볼 때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를 보는데 연준이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볼 때에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게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걸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정반대에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아주 둠 시나리오가 이제 침체가 올 것이야라는 것이 장기 금리에 녹아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우려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가서 침체 빠지지 않고 좁은 경로로 잘 갈 수도 있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는 두 가지 다가 장기 금리를 오히려 끌어내리는데 영향을 주게 되어서 4.3을 거의 바라보았던 금리가 3.5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까지 빠르게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4 넘었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을 때고 네, 네. 그리고 2년짜 사실은 미국은 실질 금리를 10년으로 보는 거죠. 네, 네. 장기 금리에 대해 가지고 훨씬 사실 네. 관심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2년물이나 3개월물까지도 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장기 쪽에
포커싱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 네. 단기, 장기 문제도 평소에는 단기와 장기가 뭐 이렇게 역전이 되면 뭐 침체가 오고 그렇죠. 많이 쳐다보지만 지금처럼 페드가 계속 금리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 2년짜리는 올리면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2년을 평균을 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목하는 사례 자체가 60년대 중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전통적인 방법, 예.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네. 뭐 QE, QT를 쓰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번엔 안 썼지만은 금융위기 직후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예. 사용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첫 번째로 그때 사용을 했었고 당시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이렇게 예, 예.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때는 한쪽은 발행을 제한하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발행을 해버렸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금리 격차가 역전이 많이 됐는데 네. 침체론 가지는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정책이 비전통적인 게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말해 여러 가지의 일드 커브나 스프레드 자체가 거기에 따라 왜곡된 것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가능성도 조금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네. 그 미국 금리는 10년짜리 금리의 절대 금리 레벨을 보는 게 오히려 맞지. 2년 차이하고의 스프레드를 너무 많이 포커스하는 거는 요즘 현상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관련된 질문을 또 노바람님이 올려주셔서 네. 네네. 뭐 질문 대답 중에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반드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여론도 있는데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모두가 경기 침체에 따른 대폭락을 말하면 주식 시장에서의 대폭락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 뭐 이런 의견들 네, 네. 질문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신 사실 이제 그 역전 자체가요. 장단기가 한 50bp 이상이 났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되면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8번 중에 7번이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침체를 말하는 높은 그런 이제 확률이네요. 네. 높은 확률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예외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60년대가 존재를 하고 그때가 비전통적인 방법이 나왔었다라는 게 상당히 독특한 점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확률에 우리가 기대 얘기하면 침체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좀 독특성이 있다 네. 해서 우리가 이 매크로라는 게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히 우리가 침체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침체가 왔었을 때 가격 조정이 얼마나 됐었느냐. 그랬을 때 이미 사실 과거 평균적 침체 왔었을 때 가격만큼은 한번 고점 대비 저점 하락하고 지금 반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비견될 만한 만큼 우리가 이미 겪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침체 정말로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까지 예상하면 안 오는 게 아니냐인데 사실 이제 그건 저는 가격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예상에 따라서 침체가 오고 안 오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다른 일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다 보면 주식 사는 걸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좀 저평가를 받게 되는 네.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지금 침체가 오지 않거나 얕다라고 해버리면은 주가는 싼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침체 관련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는 아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질문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침체 온 이후에 바닥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역대로 지금 바닥이 침체와 연관될 때는 침체는 바닥은 침체 이후에나 나왔지 그 전에 나온 적이 없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침체가 반드시 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 자체는 침체를 반드시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가기 시작을 하고서 그러니까는 금리 소위 말해서 한 인상 사이클이 있을 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14번의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그중에 11번이 침체였습니다. 3번은 네. 침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 11번 중에서도 한 번은 코로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입장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18년도까지 인상하고 19년에 인하해서 경기가 잘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네.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한 번은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10번 내지 11번의 침체가 남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하가 그러니까는 침체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증시가 32% 정도 빠졌거든요. S&P 네. 500이. 그리고 중간값은 28%입니다. 근데 30% 이상 빠졌었던 사례를 보시면 닷컴 버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70년대에 왔었을 때 두 차례를 네.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침체가 와야지 반드시 그때가 최저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침체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침체가 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번에 S&P 500이 28점 몇 프로 하락하고 지금 반등이 빠졌으니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확률이 단순히 굉장히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보게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거나 오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서 일단 가정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실제 데이터도 최근에 그런 걸 좀 뒷받침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너무 우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예, 조금 정리해 보면 네. 침체 이후에 바닥이 있다. 뭐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네네.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침체가 벌써 왔을 왔었을 수도 수도 있고요. 있죠. 그럼 저점을 네, 네. 확인한 지난 것이죠. 거. 확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침체가 와서 바닥이 온다고 만일에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바닥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오르는 거잖아요. 나는 바닥이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밑으로 갔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너무 과다한 비관론이 많은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주식이 빠지니까 네.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네. 얘기하는데 연준 의원도 그렇고 마켓 코멘트도 그렇고 뭐 고장난 시계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무조건 빠진다고만 하는데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봐야지. 그 남의 말대로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코멘트가 좀 적은 편인데 그런 쪽 의견도 잘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달걀 가지고서도 증시 순환론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잘못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것이고요. 예. 보통 보시게 되면 이 달걀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금리 고점, 금리 저점 해서 뭐 이제는 주식에서 예금으로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다시 주식으로 이렇게로 순환을 해놓고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금리가 몇 프로 이상이면 고점, 몇 프로 이하면 저점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데 제가 알기로 코스톨라니는 금리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는 코스톨라니가 얘기를 하는 거는 부와 내동파하고 소심파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가 있느냐, 거래량이 지금 증가를 하느냐 적어졌느냐, 네. 분위기가 어떠느냐에 따른 소위 말해가지고서 진짜로 수급에 대해 가지고서 네. 이야기를 그 다음에 주식 소유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얘기한 거지 금리가 높냐 낮느냐 이게 누가 이거를 처음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국에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 책에서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이거를 인용할 때에는 그렇게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비관론 쪽에 요즘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 최근에 이제 긍정론 쪽도 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거는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어떤 또 지금 의견이 질문을 있습니까?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는 국내 시장 얘기도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국내 시장이 최근에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니까 사실, 이번 네. 달에 보면 S&P가 뭐 어제가 한 1% 올랐지만 한국 어제 뭐 중국 얘기도 시끄럽고 했으니까 다 그냥 똔똔이라고 보면 지금 S&P가 1.5%, 나스닥이 2.5% 올랐고 코스피가 5.1%, 네. 코스닥이 2.5%인가 올랐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뭐 우리 전에도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아웃퍼폼을 뭐 하여간 일주일은 했어요. 일주일은 네네.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중국 어제 그 얘기가 과연 많이 영향을 미칠런지 특히 지수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거 두 개 정도가 저는 좀 궁금한데 사실 어떠세요? 실적 쇼크인데 네. 그렇죠? 네. 주가는 네.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흐름 이걸 또 네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얘기 전에 네. 잠깐 중국 얘기 먼저 해주시죠. 예, 어제 예. 그 중국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중국이 그렇게 한 부분이 네. 우리가 예전에 한한령을 당할 때에는 네. 우리만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표적이 됐었는데 지금 어제 보시면 뭐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다 더 그쪽이 강했다, 그런 얘기도 뭐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다 하고 있는 네. 이제 검역 강화가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할 때 제일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그렇게 미워할 건 아니다 이고, 만약에 중국이 특히 그래도 한국은 너무 밉다, 일본은 자기네랑 그리고 체급이 많대, 한국은 좀 그렇지도 않은데 저렇게 움직이는 게 밉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실제로 한한령을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서 이미 우리나라 소비재 중에 중국에서 의미 있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한령은 너무 경제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본하고는 좀 네, 다른 네, 케이스라는 네.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네. 지금 우리가 소위 최근에 차이나 플레이를 좀 했던 부분은 네. 중국이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뭐 굴삭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굳이 이 그 소비재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국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제 주가 들썩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좀 중간재 성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 이거는 돌고 도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중국에서 수요가 딱 자극이 돼버리면 우리가 직접 중국에 못 팔더라도 중국이 그러면 사가게 되면 어딘가에서는 그 수요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오르든 혹은 부족해져 가지고서 우리가 팔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 성격에 있는 것들은 뭐 중국이 규제를 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자국 경기 부양책을 쓰면은 그럼 무조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고, 그럼 정말 표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딱 소비재 하나인데, 네. 소비재는 솔직히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네. 이거는 뭐 네, 줄어든다고 그렇군요.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 이미 코스피에서 그래서 차지한 비중도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이 미치는 건 너무 제한적일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한한령 때문에 다들 이제 겁을 먹고 있어갖고 예, 그리고 예. 뭐 사실 또 기분 나쁘잖아요. 예전에 뭐 우리 좀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맞고 난리를 치다가 네. 저는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은 안 되는데 책상을 치셨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중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네가 한대니까.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인 영향,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중국이 잘 돼서 국내 시장이 뭐 어떻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 있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면 어제 네. 뉴스는 너무 그렇게 짓눌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네.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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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불어 좀 한국 시장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번 주에 오른 거는 12월 말에 잃었던 거를 만회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관 투자가들 예, 워낙에나 네. 그 수급 때문에 네. 우리가 아주 꼬여가지고서 맞죠. 그것도 담보 비율 이런 네. 이슈도 있고 해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조금 정상화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삼성에 대한 그 감산에 대한 시각 변화가 네.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삼성에서 말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삼성에서도 물량을 조절할 충분히 요인이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익 체력도 삼성 입장에서 너무 떨어졌고 과거 대비해서,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경로들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요. 뭐 그런 점을 생각하면 원래 반도체가 가장 이익이 나쁜 시기 한두 분기 전부터 반등을 하니까 뭐 충분히 지금 말이 되는 그런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님이 저번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산 뉴스다. 예, 예. 그런 얘기 말씀해 주셨고, 또 저는 조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상대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삼성이 감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뉴스인지 조금은 좀 의문이 드는데, 삼성이 감산을 네네. 하는데 2등, 3등이 늘리면 본인만 손해보는 건 아닌지. 근데 왜 삼성 감산하는 게 그렇게 좋은 뉴스인가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삼성이 만약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네. 그러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적자에다가 네. 그다음에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상황이 나쁘긴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다 감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삼성도 동참해 주기를, 그냥 이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네네. 그래서 삼성이 해주게 되면은 이게 빠르게 정상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삼성이 좀 줄인다라고 해서 2, 3등이 섣불리 바로 늘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그러니까 삼성이 줄이면 네네. 저는 2, 3등이 늘릴까봐 했는데 네. 그쪽은 그럴 여력은 없다. 네, 지금 네, 상황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치킨 게임 양상으로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그러니까 아직 뭐 결과가 완전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한 1, 20년 전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치킨 게임을 할 때는 플레이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킨 게임을 했었을 때에 소위 말해 도태되고 탈락하는 플레이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좀 플레이어 숫자도 줄었고 각국마다 대표 기업들이 전략적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져도 안 좋아지면 망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보호를 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로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머지 업체들을 밀어붙였을 때 플레이어를 탈락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 정치적인 면들도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익을 얻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는 좀 같이 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그냥 잘 모르는 거 좀 여쭤보면 그래서 2등, 3등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요. 그다음 마이크론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투자비나 이런 것까지 하면 뭐 하이닉스는 사실 그전엔 주가 많이 빠졌던 게 유상증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왔을 정도이니까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한국 시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질문도 들어온 것 중에서 드릴게요. 알프레도 님이 미국 시장 과거 평균 PER은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 한국 시장은 어떤지, 만약에 역사적으로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지수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자는 지금 PBR로 봐서는 매력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PER과 그렇죠. PBR. 뭐 가치에 대해서 네, 지금 네. 가격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전형적으로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하고는 다른데요. 미국은 경상적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은 이익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가 잘 움직입니다. 사실. 네, 예.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미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21년도에 보시게 되면 이익은 엄청 잘 나왔어요. 우리 기업들이. 근데 21년 상반기부터 고점 찍고 내려왔던 것이 경기가 꺾이지 않겠냐,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들으셨을 말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PER이 21년도 특히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요. PER이 너무 싼데 역사적으로 PER 저점에 있는데 사야 된다. 근데 그럴 때마다 판판이 사셨으면 손실이 났을 거예요. 주가 계속 빠졌으니까. 반대로 우리나라가 PER이 높을 때에는 경기가 엉망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산업들이 경기가 돌면 또 이익을 내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보고서 사는 것이죠. PER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면 역사적 PER 대비 높은데라고 하실 텐데 한번 그어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역사적 PER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은 그러니까는 낮다고 해서 오르고 높다고 해서 내리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을 미국 것 같습니다. 시장보다는 선반영이 많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 경기에 민감주가 많아서도 그런가요? 예, 그게 완전히 주요 요인입니다. 예, 네, 네. 경기 민감주가 우리는 많다. 소위 경기 민감주가 한 3분의 2 정도 시총에서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40% 정도만 차지를 합니다. 혹시 뭐 차이가 혹시 많네요. 계산을 예.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오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예. 화학이나 조선이나 예. 철강 예. 뭐 등등에다가 또 이제 IT 쪽에서도 하드웨어 예. 여기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도 다 민감주거든요. 예. 그렇게 넣게 되면 사실 빠지는 게 가령 이제 부동산이나 네. IT 쪽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요.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쪽 네. 요런 쪽들이 그다음 바이오 네. 요런 쪽이 경기 비민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음식료 같은 것들이요. 네. 근데 미국은 생각해 보시면 그쪽에 큰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비민감이 60%, 민감이 40. 우리는 민감이 6, 70%, 비민감이 한 3, 40%. 근데 이렇게 민감한 되는 거죠. 주식이 많으면 네. 저는 그 예상 버는 돈 그것도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예. 분석을 할 때 그 예. 누구든지 간에 맞추기가 난이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워낙
다르거든요.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포 고포를 미국 정도로 그렇게 그대로 반영하는 거는 좀 어렵다. 예,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투자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런데 반대로 들리네요. 보시게 되면요, 이 네. 특징을 알고 계시는 네. 분들은 네. 한국은 그냥 되게 안 좋을 때 사서 아. 그렇게 하시는 외국인 투자자분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은 항상 또 그 일단 여기 이제 그 기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데들이 많고 또 일하는 분들도 퀄리티나 근면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 때 또 위기 탈출은 늘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럴 때 투자하기엔 항상 한국엔 좋은 경험이 저는 많아요 예.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외국인 네. 투자자들 그러니까 예, 미국 예, 예. 시장이 네. 뭐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화끈하긴 하죠. 네, 예. 네. 그렇게 또 네. 장점을 했어서 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크님이 올려주신 질문도 네. 사실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네. 주린이라고 스스로를 네, 이제 네. 표현을 해주셔서 하도 CPI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연준에서 계속 보는 것은 코어 CPI,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코어 CPI YOY는 예상치가 낮은데 또 전월 대비는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코어 CPI 생각할 때 뭘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뭐 이런 질문 올려주셨네요. 네, 이제 코어에서도요. 네. 쉘터, 그러니까 렌트비 쪽은 제외를 하고 완전히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연준에서. 네. 그러니까 전체 CPI 중에서 식품하고 에너지를 빼면 코어가 되고요. 여기에서 쉘터, 주거비를 빼게 되면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렌트가 코어 안에서 한 40% 되는 거죠. 굉장히 코어 많이. 안에서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커면 진짜 한 얼마 되는 건가요? 전체 한 반도 안 되겠네. 네, 한 반 조금 정도, 안 되는 반 정도, 네, 예, 반 예, 정도라고 예, 보시면 예, 되는데 요 수치 자체는 이게 어떤 거하고 많이 움직이냐를 과거에 보니 사실은 임금 상승률이나 그러니까 고용 시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이제 가장 그 연관관계가 있는 거를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네. 미국의 구인 있잖아요. 네. 그 구인 지표 자체가 그 코어 부문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그 구인이 6개월 전부터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당장에 내일 나올 데이터나 앞으로 한 달, 두 달치 앞에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향후에 저한테 만약 6개월 뒤에 코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보게 되면 그거는 뭐 관계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버리면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네, 네. 지금 저는 뭐 그래서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성님이 또 이어서 올려주신 질문도 있어요. 예. 서비스 인플레가 잡히는 걸 또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이 뜻이 뭔지 서비스 인플레가 잡힌다? 이 네, 네. 의미는 뭔지 뭘 봐야 되는 건지. 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렌트를 제외하고서로 보시면은 될 겁니다. 관련돼서 질문을 또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MOM 뭐 YOY 이거는 사실은 그냥 되게 간단한 산수 같아요. 숫자는 그냥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개가 있는데 그걸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거고 MOM은 이거니까. 전월 네, 비교. 네. 그 전월 비교하는 거니까 하나가 오르면 이것도 오르죠. 사실은 뭐. 네, 그냥, 네. 예.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너무 이제는 저희가 심취가 되어 있는데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전월 대비 MOM 같은 경우는 계절 조정치가 반영된 이후 숫자고요. 네. 전년 동기 대 YOY는 이제 그 계절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0.1 정도씩의 차이가 또 네. 발생을 하기도 예,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 그 네. CPI를 보면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씩 내려가는 건 거의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워낙 그쪽에 관심들이 높아서 네. 다 복합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뭐 세부 항목까지도 다 이렇게까지 들여다볼 정도이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0.1 많이 차이 나야 봐야 0.1 차이기 때문에 네. YOY가 내려가면 MOM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MOM이 나오면 이제 많이 하는 게 MOM은 저번 달에 비해서 그냥 오른 거잖아요. 뭐 계절 조정치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곱하기 12 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그거는 나는 좀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과하게 단순하겠다. 예. 그게 한 달치에는 또 네. 그 뭔가 튀는 숫자들이 예, 나올 수도 예, 있기 예. 때문에 오히려 뭐 최근 뭐 예. 3개월치를 가지고 예. 연율화를 시켰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예. 있는데 네, 한 달치 야, 가지고서 곱하기 판단은 조금 12에서 어렵습니다. 그래봐야 뭐 2%도 안 되네.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계산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도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성창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해운업에 대해서 상하이 운임지수 하락과 배당락으로 좀 힘들다고 지금 네네네네. 하시면서 반등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네. 반등 시기까지는 예측이 네.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러니까 결국은 네. 중국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그 보시게 되면은 주목하실 만한 데이터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자면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에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동행해서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자체가 이게 좀 반등을 보이면 중국 경기 반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그 아마 오늘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 더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원래 1%대에서 지금은 낮은 이제 뭐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올라오고 플러스로 가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좀 이제 그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그러면은 해운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말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그쪽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해운이 경기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뭐 회복이 언제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중국에서 좀 반등이 나와줘야 그 반등도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네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오늘 네. 모레 이렇게 발표가 네.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중국 중국 경기, 무역도 발표다죠. 무역도 발표나고 아 무역 네네네. 무역 네. 수수 나고. 네. 그런 쪽을 좀 봐야 되겠다. 경기 반등 신호가 해운업과 굉장히 연결이 될 수가 네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실 갑작스럽게 긴 시간, 조금 더 긴 시간을 네. 요청을 드렸는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CPI 얘기도 했고 국내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다음 주까지도 어떤 부분들 좀 봐야 되는지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자체는 뭐 CPI에 워낙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러고 나서 1월 말까지로 저희가 조금 더 보게 되면 그 지금 이렇게 데이터들이 자꾸 수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실은 보시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제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ECI라고 하는 네. 게 있는데 그게 이달 하순에 나오게 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해 줄 네.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도 최근 또 블라드도 얘기를 하고 해서 네. 좀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그것도 연준에서 이제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CIE라는 거를 개발한 게 있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네. 그 부분도 역시나 그 이달 하순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쪽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정제된 여러 가지의 노이즈도 없어지고 한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2월 이제 1일 날에 FOMC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좀 더 많은 거를 얘기를 해주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좀 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네. 뭐 모든 걸 데이터 드리븐으로 보면은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비용 지수,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우 대표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우 대표님 거의 그 자판기 수준으로 뭐든지 여쭤보면 정확한 대답해 주십니다. 네. 자, 굿모닝 인포맥스 오늘 저희 이른 아침부터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뭐 CPI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 시간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